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금융 불균형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가요. 국제결제은행에서 사용하는 지표인데 신용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굉장히 주시를 하는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요. GDP분의 대출금, 민간 부분의 대출액 이게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게 평균값, 장기 평균값이요. 그걸 추세값이라고 하는데 장기 평균, 장기적으로 시장은 균형에 도달한다고 해가지고 장기 추세값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으로 놨을 때 그것으로부터 얼마나 그러니까 벗어나 있느냐. 그게 이제 신용갭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플러스 값이면은 장기적인 평균값보다도 그러니까 더 많이 그러니까 대출이 됐다는 얘기고 마이너스면은 돈이 너무 대출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지난해 2020년에 18.4%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국제결제은행에서 10%포인트가 넘게 되면은 이건 경보, 얼람 사인이다. 이건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10%포인트가 넘으면은요. 우리나라 외환위기 당했던 97년도에요. 13.2%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이게 지난해 이렇게 된 거예요. 지난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했었던 17년도에 마이너스 2.9%, 그 다음에 18년도에 0.3%, 2019년도에 6.7%뿐이 안 됐었어요. 그때는 돈이 너무 그러니까는 적게 공급됐던 거죠. 그러다가 지난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지난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가계부채가 폭등했잖아요. 가계부채요. 그렇죠? 가계부채가 특히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쭉 가다가 2019년에서 20년에서 갑자기 기울기가 확 가파라지잖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가계가 살기 힘들다는 거지.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도 막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과열되다 보니까는 이 추격 매수, 공포 매수로 막 뛰어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요? 예? 코로나 재난으로 먹고 살기도 힘든 데다가 이 부동산 시장까지 과열되고 그러니까는 예? 소위 불안한 사람들이 소위 영끌해가지고 막 대출 받아가지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 가계부채 누가 폭등시켰냐 이거예요. 이거 기재부, 소위 부동산 카르텔이 다 이렇게 폭등시킨 겁니다. 예? 가계부채 폭등시킨 거예요. 정부가 국가가 채무를 안 지니까는 가계가 이렇게 진 거 아니에요. 가계부채 폭등 주범이 바로 뭐예요?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부동산 정책을 망친 게 누구예요? 예?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뭡니까? 한 축이 뭐냐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과세지요, 과세. 종부세, 양도세, 세금 가징을 해가지고 기대수익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거를 과세를 조정하는 걸 누가 반대했습니까? 김동연, 홍남기가 반대했던 거 아니에요. 왜? 기재부 권한이거든요. 세금은요.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들한테 굉장히 그러니까 혜택을 주면서 그걸 뒷받침해줬던 것이 금융위원회였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 있는 그러니까 비서관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국토부의 김현미 장관은 정치인인데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아는 김현미 장관은 이런 거 금융 이런 거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관료에 놀아난 거예요. 손바닥 위에서요. 그분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은 결과는 쪽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뭐냐면은 청와대 내부나 그다음에 기재부나 다들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으니까 예?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처참하게 실패한 겁니다. 처참하게 실패한 거예요. 물론 돈이 많이 풀린 탓도 있지만은 돈이 많이 풀린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왜?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했던 정책을 시행을 못했잖아요. 시행을 못했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걸 유동성만 어떻게 탓할 수 있어요.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도 만약에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으면 유동성 탓해도 돼요. 자, 수도권 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19년 이후에 그러니까요. 이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전국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정책의 신뢰를 잃어버리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는 막 공포매수에 뛰어든 거 아닙니까요? 예? 추격매수에. 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자, 이게 뭐냐면요. 지난번에 얼핏 보여드린 건데
부동산 자산가들을 쭉 배열을 한 거예요. 상위 2%는 가계부채 비율이 320% 됩니다. 하위 30%는 72%뿐이 안 돼요. 아까 앞에서 그랬잖아요. 누가 그러니까는 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그러니까 많이 대출받을 수 있느냐? 자산가, 부자들이잖아요. 낮은 금리로 많이 대출받을 수 있는 게 이들이 끌어올린 거예요. 저 밑에 하위 30% 이런 사람들은, 중산층 이런 사람들은 무주택자도 많잖아요. 예? 집값 끌어올린 거, 다주택자들하고 이 부유층들이 끌어올린 거예요. 예? 이들이 뭐냐면은 그 기울어지는 운동장인 금융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그러니까는 이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는 이상에는요. 자, 금리를 인상을 해. 금리를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한다고 해가지고 상위 2%가 타격받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금융위원장이 뭐라 그럽니까? 소득, 연봉 이내에서 그러니까 대출해주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소득이 높을수록 더 대출 많이 받는 게 아닙니까?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대출 그만큼 못 이용하는 것이고요. 거기다 금리 올렸을 때 뒤늦게 막차 타신 분들, 실수요자라든가 뒤늦게 무리하게 막 대출 받아가지고 타신 분들, 이런 분들은 무리하게 가신 분들은 뭐예요? 소득이 낮아가지고 대출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 타격받을 수밖에 없죠. 자영업자도 타격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한국은행의 금리 이런 방식으로 인상을 해가지고는요, 부유층들은 절대 타격 안 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부동산을 가격을 폭등시킨 것은 이 다주택자랑 부유층들이 폭등시킨 거예요. 서민들이 폭등시킨 게 아니라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래서 가계부채를, 금융 불균형을 막고 싶으면은 이 다주택자하고 부유층들에다가 타겟을 맞추는 통화정책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요? 반대로 뭐냐면은 이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은 다치지 않도록, 피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한국은행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기업 부채 봐볼까요? 아까 민간 부분 부채가 지난 1년 동안 폭등했다 했잖아요. 주로 누가 그랬느냐?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 부채입니다. 기업 부채 비율이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까지만 해도 별로 높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2020년 폭등하잖아요. 실제로 보게 되면요, 대기업은 금융기관에서 5.4% 정도뿐이 안 증가했어요. 부채가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 주로 자영업자들이죠. 15%가 넘었어요. 지난해 1년 동안에요. 반면에 중소법인은 뭐냐면요, 중소기업 중에서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빼고 난 이제 순수한 중소기업이죠. 예? 이 순수한 중소기업은 한 17% 올랐고요. 이 사람들이, 이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들이 금리 인상하면요, 직격탄 맞습니다. 대기업은 직격탄 안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재난 이후에 지금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는 원리금 상한 유예로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연장하는데 지금 이제 연장 검토하겠다는지 지금은 더 연장하는 거를, 이걸 지금 그러니까 주판을 튀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연장 안 하게 되면요, 더군다나 금리까지 올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돈을 벌어가지고 영업이익을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소위 말해서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요, 절반이 넘었어요. 51%나 됩니다. 예? 절반이 넘었어요. 자영업자들은 뭐 더 어렵죠. 예?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인상을 하면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한 유예도 그러니까 하게 되면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아우성칩니다.